저는 지금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중촌마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이 중천인데요.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높은 산들이 조망되는 그런 위치에 있죠. 바로 중촌마을 뒤편에 고려시대에 건립된 승탑, 부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 위치에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논문을 쓰고 또 이곳을 여러 번 방문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원래는 이쪽 옆에 있는 능선 위쪽에 있었는데 어느 시기에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선 위쪽 끝자락에 아마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지점에 이 부도를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 또 아주 잘 만들어진 웅장한 그런 부도입니다. 이 부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명문이 남아있거나 관련 자료가 있다면 살필 수 있지만 현재는 여러 정황상 여기서 가까이 있는 영암사에 머물렀던 또 영암사로 하산했던 적영국사 영준의 부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황상 간접적인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적영국사 영준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여러 가지가 일치합니다. 어쨌든 적영국사 영준은 광종 현종 때 크게 활약했던 스님이었는데요. 당시 왕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14년에 열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암사로 하산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열반을 했고요. 열반한 이후에 부도를 세워줬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문도를 중심이 돼서 부도를 세워줬는데 서쪽에 떨어진 지점에 산봉우리에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떨어진 서쪽에 세웠다는 거죠. 서쪽이라는 것은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두를 세울 때 일반적으로 사찰의 중심 축선을 중심으로 서쪽에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적영국사 영준도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신라말 고려 초에 건립된 부도들이 기록에 보면 서쪽에 300보 떨어진 지점에 세웠다는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정황상 적영국사 영준의 부두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보면 웅장하면서도 아주 잘 만들어진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그런 부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 전기에 아마 수도가 개경이었기 때문에 개경 일대 많은 부두들이 세워졌을 걸로 추정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부두들의 현황과 양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교 고찰이 좀 어렵죠. 그래서 고려시대 부도 연구, 물론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려시대의 부도와 석탑을 비롯한 석조미술 연구는 여러 한계에 지금 부딪혀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화시키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불교미술 또는 미술사의 중심이 개경이었기 때문에 개경 일대에 현재 남아있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해야만 현재 38 이남에 있는 남한 쪽에 있는 여러 석조미술과의 어떤 비교 고찰을 통해서 고려시대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과 또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식상이나 조형기법상의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고려와 조선시대는 그런 한계에 지금 부딪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양상을 명확하게 딱 규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남북한 관계가 좋아져서 북한 지역에 있는 석조 미술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서 비교 고찰이 이루어진다면 고려, 조선시대, 물론 뭐 통일신라 시대도 상당 부분이 현재 북한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연구가 조금 더 내실 있고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이 적영국사 영준의 부도로 추정되는 이 부도, 남한 지역에 있는 부도 중에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누구나 다 석조미술을 공부하다 보면 딱 보면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이 부두는 의령에 가면 보천사지가 있고요, 또 화순에 가면 유마사지가 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부두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제가 이렇게 전국에 있는 석조미술들을 보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조형기법과 양식이 유행하다가 소멸하고, 또 새로운 조형기법과 양식이 생성돼서 유행하다가 소멸하고, 뭐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먼 거리가 아니고 유사한 지역, 비슷한 지역에서 그러한 어떤 유행성을 보이는데, 이 부도도 바로 그 시대, 또 그 시대 아마 유명한 장인이 있었을 거고, 그 장인이 활동하면서 여기저기에 유사한 부도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세부적인 문양이나 조각상들을 보면 하부에 보면 지대석이 넓게 마련되었을 거고, 그 이외에 이와 같이 하대석을 2개의 돌로 마련을 했습니다. 상면에 이와 같이 각호각형으로 계음을 두고 그 위에 안상을 새기고 그 안에 사자상을 마련을 했는데요. 사자상이 각 면이 모두 다르고 아주 해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그런 사자상도 있습니다. 이게 사자인지 아니면 뭐 강아지 같기도 하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사자는 아주 엄숙하고, 또 어떤 사자는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떤 사자는 앉아 있고, 어떤 사자는 뭐 달려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쪽에는 여기까지 구름 문양에 그 안에 용 문양을 새겼습니다. 이런 걸 물용문이라고 하는데, 신라나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부두에 일반적으로 하대석에 쓰인 문양이죠. 신성함과 함께 뭐 수호, 영험함,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문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게 부재를 만들어서 조각을 했습니다. 뭐 볼륨감은 없지만 그래도 아주 정교하게 조각을 했음을 알 수 있고, 상면에도 이와 같이 문양을 가득 새겼는데, 상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이와 같이 낙수홈을 중간에 파서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했습니다. 여기도 이와 같이 낙수홈을 팠죠. 그리고 그 위에 각고각형의 계임단을 두고 중대석을 올렸는데요. 이 중대석 표면에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는 마모가 심해서 어떤 문양을 새겼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공양의 의미가 있는 그런 문양을 새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와 같이 낮은 받침이 하나 있는데요. 이 중대석은 사실은 상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복원할 때 조금 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진행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상하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아래 새겨진 문양의 어떤 새겨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방법, 위치, 그리고 다른 부두들과 비교를 해봤다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복원을 한번 잘못하면 이거 다시 해체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얼만큼 복원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후손들에 의해서 다시 상하가 바뀌어서 원래 모습대로 복원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와 같이 각형 받침을 두고요, 다시 아주 화려한 연화문을 새겼습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연화문 안에 별도의 문양을 새겨서 이렇게 화려한 문양의 연화문을 보상화문이라고 하는데, 아주 화려하게 새겼습니다. 얼만큼 장엄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기 위한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화문 기법이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화려하게만 느껴지지만, 이걸 만드는 장인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을 걸로 이렇게 노력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죠. 그냥 연화문만 새겨도 되는데 굳이 저런 문양을 추가적으로 장식을 해서 화려하게 보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스님에 대한 어떤 강한 추모, 공양의 의미가 이 연화문 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탁자 형태로 받침을 하나 별도로
마련을 하고요. 그 위에 다시 받침을 두고 이제 탑신을 올렸는데, 탑신은 복원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옥회석을 올렸습니다. 옥회석의 하부 처리 기법이 아주 정교한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석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기교를 다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형과 아주 둥그스름하게 받침을 넓게 마련하고 그 위에 다시 낙수홈과 옥계석의 첨압으로 올린, 그리고 모서리마다 이와 같이 깃꽃 형태가 좌우로 대칭을 이루도록 만든 거죠. 파손이 된 부분도 있지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첨화면이 상면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반됐다고 하는데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도록 기울기를,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리지 않고 사선으로 내렸다는 것. 뭐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하지만 장인이 얼마나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썼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륜문은 남아있지 않죠. 어쨌든 이 적영국사 영준의 부도로 추정되는 이 부도, 고려시대 부도 중에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래서 웅장한 외관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고려 전기에 와서 신라시대 아주 화려하고 섬세한 조각기법에서 조금 더 단순화되면서도 장엄스러운 모습의 부도들이 만들어지는데, 약간의 간략화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측면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부도라고 할 수 있고, 지방에 건립된 부도지만 중앙에 건립된 부도 못지않게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세부적인 조각 기법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된 그런 장인이 직접 와서 아마 설계 시공하지 않았을까. 또 기록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부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래 위치는 아닌 걸로 이제 추정되는데요. 원래 위치의 하부를 조사를 했다면 명확하게 이 부도의 주인공을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아쉽고요. 또 복원 과정에서 중대석을 상하를 바뀌게 한 측면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이 부재라도 잘 보존을 해서 후손들에게 고려시대 석조미술, 고려시대의 어떤 조각 수준,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문화유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